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가 예.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는 어떤 집회나 단체에다가 예. 300만 원을 후원했기 때문에 60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안 갔다.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인식이 뭔가를 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닌가.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게 국정 운영하기가 어렵다. 내년 총선에 꼭 국민의힘이 답상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통위원장을 바꿔가지고 방송을 장악하자. 김능구와 장성철의 직설 또 한 달이 돌아왔습니다. 금방 가요. 금방 가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대정치사에서 60민주항쟁이 대통령 직선제를 가져야 아주 중요한 민주의 그 기점인데 이 기념식에 불참했다 정부가. 처음에 제가 뉴스 잘못 들었는 거 아닌가. 뭐 차관만 와도 되는데 안 보내서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가 예. 윤석열 퇴진 운동을 하는 어떤 집회나 단체에다가 예. 300만 원을 후원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행자부 산하에 있는 행안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정권 퇴진 운동에 후원할 수가 있냐. 이건 잘못됐다. 라고 해서 이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우리가 참석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좀 옹졸해 보이죠. 예. 그것은 그거대로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다면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 잘못된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60 기념식 날에 불참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5.18 때는 막 개그 같잖아요. 그렇죠. 그 헌법에 넣냐 안 넣냐 가지고 김재원 최고가 그것 때문에 최고위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대거 국회의원들, 장관들 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국민적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 연속적으로 대거 몰고 가면서 60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안 갔다. 옹졸하다. 저는 옹졸을 떠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인식이 뭔가를 좀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비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과 철학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네. 우리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것.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된 그러한 60 항쟁에 대해서 이렇게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개념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개념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판단하고 비판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조차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참모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호 이사장 그 상임고문이 민주기금 이사장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되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아, 적절하다고. 네, 네. 왜냐하면 그분이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이제 교사를 하다가 정치권에 입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이명박 정권 때 실세로서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만나 뵀더니요.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권력을 갖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때 아, MB 시절에요? 네, 너무 아나무인이었던 것 같다. 지금의 뭐 예를 들면 윤핵관들처럼 보이는 게 좀 없었다. 그렇게 혼자 스스로 반성도 하시고 자책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주화운동도 하시고 그 권력도 잡아보시고 지금 방송 평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좀 쓴소리도 아끼지 않고 굉장히 있잖아요. 비판적이죠. 네. 예.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친분이 돈독하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 민주화운동도 했고 우리나라 정치도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재호 이사장이 있었을 때 차관이 민주화 기념식에 불참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지선 스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만둬라. 라는 정권의 사인이 아닌가. 우리가 당신네 주최하는 행사도 안 가잖아. 그러니까 당신 불편해. 그만둬. 이러한 신호를 주고 싶어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한테 권한을 줬더만은 잇따른 거부권 행사로 국회 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예. 양국관리법, 간호법, 그 다음에 노란
봉투법도 아마 통과되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요새는 대통령실에서 뭐 가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권한이 있으면은 다른 쪽 권한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거 민주당 비판하고 싶어요. 아,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권인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그 법안 통과시키면은요 우리 거부권 행사할 거예요 라고 수차례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회 내에서의 압도적인 의원 숫자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이렇게 법을 통과시킬 거예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려면 행사하세요, 이거는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란봉투법, 간호법, 양국관리법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엔 국민의힘에서도 대안법률안을 내놔서 좀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 것은 이거 같아요. 간호사법 대통령이 거부권하면 내년 총선 때 간호사 분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표를 안 줄 거 아니냐. 양국관리법 농민들을 위한 법인데 이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어? 그럼 농촌을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농민들한테 가서 표 달라고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민주당도 내년 총선용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라고 먼저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 각 당이 자기들의 그 총선을 대비한 여러 가지 전략 속에서 움직이면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달리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중 권력이잖아. 대통령하고 국회 권력이 지금 다르니까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잘 언급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되고 나서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못 해먹겠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또 난리 났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그 숭고한 그 대통령 짓 못 해먹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노태우 대통령도 되고 나서 그 다음 87년 되고 88년도에서 선거에서 이제 이 여소야대가 되니까 그렇죠. 못해 맞겠다 표현은 안 했지만 네. 이게 암중으로 해가지고 3당 합당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참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또 돌직구 스타일이 참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정부 입법안을 제가 한 몇 주 전에 얘기 드린 게 77개 정도를 냈는데 통과시켜준 게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협조를 안 해주니까 도저히 국정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럼 내년 총선에 꼭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야 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통위원장을 바꿔가지고 방송을 장악하자. 네.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려우니까 네. 이야기한 대로 이전에 우리가 그 국힘 전당대회에서도 무리하게 당대표를 그렇죠? 친윤 일색으로 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금 말한 방송계 한상혁 위원장도 면직을 하고 하필이면 그 후임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내정됐다고 하니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이분은 MB 시절에 이미 낙인이 찍혀 있는 그렇죠. 방송 장악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좀 아들 학폭 논란도 있고 네.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총선 승리에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죠. 그걸 위해서 아마 모든 것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적인 조사, 검찰의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민주당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문제 있는 집단이라고 규정을 찍어놓고 방송, 통신 이 부분 쪽을 좀 장악을 해서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이동관 특보죠. 지금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인데 이분이 아마 만약 지명이 된다면 청문회를 하게 되잖아요. 세 가지 축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거예요.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녀 학폭 문제 그리고 MB 정권 시절에 방송 장악했던 이런 무리한 일들을 한 거 아니야? 라는 것과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분도 방송에서 패널 활동을 했거든요. 한 얘기가 주옥 같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비판하고 조국 전 장관 비판한 거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주옥 같은 얘기가 많거든요. 그게 이동관
이 특보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돌아올 것 거야.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명박 정권하고 굉장히 관계도가 높은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도 그런 말을 했잖아. 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쿨했다. 지금 또 이런 보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윤석열 당시 수사 대상이었죠. 네, 검찰총장이 수사해가지고 다 뭐 구속시키거나 감옥 보냈어요. 그러니까 인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거기서는. 예. 그러니까 보수파 정권에서 인재를 찾다 보니까 이명박 정권 때에서 일했던 분들을 우대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거는 네, 총선 승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아까 말한 양국관리법, 농민, 간호법 같은 경우도 의사가 한 10만? 맥시멈 10만일 건데 간호사들은 한 50만 된다 그러고 맞아요. 수적 뭐 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노조 탄압. 그렇죠. 이것도 지금 뭐 조직률이 뭐 지금 10몇 프로다 이야기하지만 14%. 그렇지만 그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왜 다수를 갖다가 하고 이렇게 적으로 돌리는가. 이게 대해서 일단은 선거로 봐서 도 의문이 되는데 보니까 보통은 우리가 진보 보수가 중도표가 있으면은 중도표를 가져와야 승리한다. 이런 거였는데 아들 부시는 당시에 보면은 마지막 직전까지도 보수층의 어떤 이 확충. 네. 예. 그게 중심을 두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네. 그전에는 진보도 중도 보수의 정책을 가져와서 했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달랐어요. 그 아마 지금 우리가 이 포퓰리즘이 전 세계화 이 되고 있는데 저는 포퓰리즘이 보면은 각 진영의 극대화하고 같이 흐름을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략을 이렇게 짜고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전략을 짰다면 대단히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아.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민주당을 좀 더 비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양국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본인들도 법안을 발의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논리를 그대로 들이대면서 이 법안 통과되면 안 된다고 자기네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거 통과 안 시켰던 법안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민주당도 웃긴 거고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간호법을 또 안 한다고? 이것도 웃겨요. 그래서 지금 양쪽 정당이 국민들에게 민망하고 웃긴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양쪽 다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 진짜 미사일 발사인 줄 알았잖아. 그 말은 안 했지만 네. 이게 그래서 뭐 이게 진짜 전쟁 난 건가 이랬는데 요새 전쟁은 미사일은 전면으로 갈 위험이 크잖아요. 그럼요. 서울시 잘못이다. 서울시는 위기는 가행 대응하는 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지금 이 현 주소가 굉장히 좀 우리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아니 그 저는 관계 당국 간에 네. 서로 책임 떠넘기가 더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행안부는 서울시가 잘못했어. 서울시는 아니 소방사가 이렇게 통보했고 행안부에서 이런 경계경보 문자를 우리에게 보내와서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서울 시민들 대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서울시가 과한 대응을 한 거,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것 같아. 이 시스템 다 고쳐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잘못한 거는 있죠. 왜냐면은 그 문자에는 두 개가 없어요. 왜 대피하세요? 어디로 대피하세요? 이게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놀란 거죠. 이거 전쟁 났구나, 큰일 났다. 어디로 가지? 우왕좌왕한 거 아니에요. 그 한 10몇 분 동안. 네. 그런 책임을 당연히 서울시장이 져야죠. 근데 본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또 하나 비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과잉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태원 참사 일어나기 전에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왜 과잉 대응 안 했어요?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거든요. 이율배반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남북 간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들은 거로는 하노이 회담이 노쇼로 네. 끝나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력 경쟁이다, 정면 돌파다, 국방력 강하다 이래가지고 우리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옛날에는 뭐 종전 선언하고 제재 풀고 경제 지원 받으면은 뭔가 핵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예 그런 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끼리 살 거야. 우리 민족끼리 뭐 우리 뭐 북조선 우리 단독으로 너희들 상관하지 마. 뭐 경제 제재 하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는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해가지고 자력갱생할 거야. 이러한 분위기라는 말씀이죠. 김여정이 뭐 심심하면 이렇게 독한 말 하잖아요. 네. 문제 생기면 전쟁 초기에 네. 핵으로서 선제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불안한 문제가 아닌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감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전쟁 나겠어? 뭐 이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게 위기 관리도 당연히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문재인 정권을 하에서의 뭐 남북 평화 프로세스 이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북한이 너무 퍼주기 했고 너무 오냐오냐 해줬고 너무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 강화시켜가지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중국의 패권주의로부터 대한민국과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가 좀 빠져 있어요. 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지금 날로 감정이 격화되고 있고 네. 그럼 중국이 결정적으로 그냥 북한 편 일방적으로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의 채널은 다 끊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냥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대립과 갈등만 높아진다면 위험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 피해는 국민들이 당할 거고. 그래서 정책 방향이나 기조는 맞더라도 좀 물밑에서는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시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중국 관계, 네. 예, 중국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미국의 가치에 편성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경제, 안보 경제론, 안보와 경제가 하나로 지금 가는 이 속에서 우리가 미국 중심, 미일 간의 관계에서 일을 갖다 꾸려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중국하고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우리만 지금 완전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할 거라 봐요. 지금 중국 관계 이렇게 악화해가지고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고 있죠. 예. 근데 저는 그러한 우려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전제로. 근데 하지만 중국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너무 막대한 것 같아요. 그냥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가 대중국 관계나 외교에 있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급인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노선이나 외교 관련된 문제를 저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시진핑과의 대화를 원했고 고위급 회담을 얼마 전 제3국에서 제안을 했었대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예 너희들은 뭐 미국 편이니까 우리 뭐 너희들하고 당분간 대화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저러한 무례한 모습들은 어느 정도는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과는 반대로 중국과 좀 대립과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중국이 그래도 아예 그래 알았어 미안해 하면서 손을 잡을지 아니면 이거 봐라 정말 까부네 라고 하면서 한한령을 더 강화시키고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봉쇄 정책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너무 무례하고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연하죠. 저는 그 부분에서 이재명 당대표한테 상당히 좀 아쉽고도 유감인데 이 내정 간섭의 그 발언을 대해서 좀 따끔하게 이야기를 갖다가
문제는 우리가 중국 관계를 갖다가 미국에만 편성하지 말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그 부분들을 갖다가 네. 하는 이야기는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따끔한 이야기가 저는 그 다음 날이라도 있어야 됐지 않나. 그랬으면 아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게 좀 편성해 갔어. 맞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그건 상당히 좀 아쉽다 그래 보겠습니다.